안녕하세요. 나리카와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에 일본에서는 아시모토노 와루이 나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석에서 오시면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없나? 아시모토노 와루이 나카 오코시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어로 잘 못하네요. 그러니까 비 오는 석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아, 비를 뜨거워서. 아, 그래요? 아, 그걸 참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류와 인류의 교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 82년생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고치를 아실까요? 시코쿠 고치라는 제일 밑에, 시코쿠의 제일 밑에 있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고베대학교, 학부는 고베대학교 다니고, 대학원은 오사카 대학 다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아사히신문에서 문화부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회사 그만두고, 동국대 대학원에 와서, 영화 연상학과 석사에 들어가서 일본학 연구소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도 근무하면서 지금은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은 그만뒀지만 지금도 계속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고 중앙일보에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일보에서 연재하고 있었던 거를 묶어서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라는 책을 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낸 책이 일본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KBS 월드라디오 현해탄의 무지개 라는 라디오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만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한류와 인류에 대한 얘기라서 현해탄의 무지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겐카이나다니 타츠니지라는 일본 제목인데요. 왜냐하면 일본어 프로그램입니다. KBS 월드라디오의 일본어 프로그램이라서 대부분 듣는 청취자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이거나 일본어로 듣고 싶은 한국 사람이거나 근데 이 프로그램이 1965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어떤 일본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옛날부터 듣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65년이 뭔지 아시죠? 한일 수교 때부터 계속 그래서 한일 우호의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계속하자고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국 책과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이번 달이면 브로커라는 영화나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은 조금 2016년에 나온 소설인데 약간 한국 소설이지만 일본에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고를 때도 많고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은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한일 영화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먼저 저는 문화 교류 중에서도 영화 전문 기자라서 영화 현장에 대한 얘기가 저는 제일 많이 자세히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류 붐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류 붐 전에 7, 80년대, 90년대까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책은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개봉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데 요새 사실 좀 많이 바쁜 게 뭐냐면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한국 영화를 개봉해요.
7, 8월에 이만큼 한국 영화뿐만 아니지만 한국 관련된 영화, 근데 대부분 한국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브로커, 모가디슈 같은 것도 아마 모가디슈가 이 중에서 제일 클 것 같고요. 슈퍼 이데올로기는 양영희 감독님이라고 제일교포 감독님인데 니어 평양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번에 4.3 사건 자신의 어머니가 제주 4.3 사건의 그 경험자랄까 할까요? 그런 거를 옛날에는 얘기를 안 했다가 최근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 증언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그 세자매, 란정, 매기 그런 영화들 그 인트로덕션이란 단신의 얼굴 앞에서는 그 헌산스 감독님 영화 킹메이커 같은 것도 합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인데 이거는 좀 그 배급사가 작은 것도 있고 제가 약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주로 아사시신문 그 글로브 플러스라는 매체에 그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기사 같은 컬럼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 영화를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일본에서 개봉하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쓸 때가 많고 일본에서 개봉할 때 그때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본에서 당연히 개봉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영화가 해외에서 개봉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봉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영화고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됐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추산미 감독님한테 인터뷰하고 기사를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사를 본 배급사가 이거를 일본에서 개봉하고 싶다 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처음 한국에 그 배급사가 와서 계약 미팅 할 때부터 계속 톤번역을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봉하기 전에 일본 매체가 감독님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도 통역을 계속했고 그래서 엄청 많은 시간을 썼던 건데요. 네, 일단 안 보신 분들 대부분인 것 같아서 한국 전쟁고와 한국에서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는데 한국 전쟁 때 전쟁고와가 북한에서 폴란드를 포함해서 동유럽 쪽으로 이선됐었고 그 아이들을 키웠던 폴란드의 선생님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런 선생님들을 인터뷰하거나 그런 자료를 찾으러 추산미 감독님, 추산미 감독님은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추산미 감독님이랑 이성이라는 탈북 학생, 탈북자인데 그 당시 20대인데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탈북 학생하고 같이 둘이서 여행 가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아마 탈북자에 대해서 일본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라는 전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한국에서 지냈고 어떻게 탈북했고 그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탈북자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같이 폴란드로 간 학생은 한 명이지만 다른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그걸 좀 일본 사람들도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8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2월달에 개봉하기로 했는데 일본에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13개 극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이랑 많이 다른 게 추산미 감독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13개나 극장에서 하냐고. 근데 배급사 말로는 30개 정도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일본은 나라가 길어서 되게 개봉하면 한 번에 하지 않고 계속 도쿄에서 했다가 오사카에서 했다가 교토에서 했다가 계속 후쿠오카에서 했다가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되게 6개월 정도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작은 영화들의 기회가 많은 거는 일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급사가 우즈마사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추산미 감독님이 배급사 대표가 왜 이 영화를 배급하기로 했는지 인터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인터뷰를 했더니 우즈마사라는 회사가 여러 나라 영화를 배급하는데 한국 영화 중에서는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도 탈북자 관련된 영화거든요. 탈북하는 영화. 그리고 지슬이라는 영화는 제주 4.3 사건 영화였고, 그 박열은 그 아시겠지만 그 간돈 대지진 때 조선인 대학살 관련된 영화고,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좀 모르시겠지만 이거 일본에서 테러 사건이거든요. 일본의 테러 사건을 가지고 한국 감독님이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만드셨어요. 뭐 작년에 일본에서 개봉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이 안 봤는데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주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중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일본에서 배급했는데, 대표 말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야 할 영화들을 한국 영화인들이 제작하고 있는 사실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저도 특히 박열 같은 영화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도 그렇지만 간돈 대지진도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런 근현대사에 관한 영화를 일본에서 거의 안 만들고 있다. 뭐 전쟁 영화는 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일본에서는 만들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자꾸 만드니까 그런 거에 존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 최근에 이야기죠. 브로커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다는 분? 네네. 그 코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고,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송강호, 간동원, 배두나, 이지영, 아이유죠. 이지영 배우님이 출연하는 호화 캐스팅 영화인데요. 네, 송강호 배우님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한국에서는 6월 8일에 개봉하고, 일본에서는 6월 24일에 개봉합니다. 근데 왜 코레다 감독님 왜 한국 영화를 찍었냐, 일본 감독이 왜 한국 영화를 찍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코레다 감독님 말로는 그 전부터 저도 여러 자리에서 들은 것 같은데 송강호 배우님이랑 영화 하고 싶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영화제 같은 데서 만나면서 서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베이비박스라는 일본어로는 아카짱 포스터인데 그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화인데 그 베이비박스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그 떠올랐던 장면이 그 실제로 영화 거의 첫 장면이 됐는데 송강호 배우님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웃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대요. 근데 웃으면서 그게 파는 거죠. 아기를 파는 브로커인데 그런 그 선악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 매력이 송강호 배우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적인 이유보다는 송강호 배우님이랑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도 코레다 감독님 왜 한국에서 찍었냐라는 질문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진은 그 2019년에 코레다 감독님 부산 영화제에 오셨을 때 몰래 부산에 일본인 학교가 있는데 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0명 안 되는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인데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에 그 매체한테는 알리지 않고 강연하러 가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운 좋게 저는 부산 영화제 취재하러 갔었는데 제 지인이 학부모였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 그 소속 대표가 있는데 대표한테 연락해서 저도 들어도 되냐고 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산국제영화제 15번 정도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번 정도 오셨을 때 아마 2016년에 부산영화제에서 인터뷰했었고 15번 왔다는 거는 뭐냐면 그 자기 작품이 있을 때마다 왔고 자기 작품이 없을 때도 왔다는 겁니다. 거의 영화제는 감독한테는 자기 작품을 그 보여주기 위한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대담이라던가 영화 그 영화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학교 교장이라던가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자주 왔었고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간장게장이 맛있어서라고 첫 마디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부산이 간장게장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닌데 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간장게장을 좋아하시고 뭐 그거는 뭐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무엇보다 매력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인도 관객도 스태프도 모두 젊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일본이 정말 심각한 게 영화관 가시면 아실 겁니다. 그 영화 보는 사람들이 관객들이 되게 나이가 많아요. 그 애니메이션 빼고 대부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뭐 영화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영화제 헤더 스태프들도 그렇고 되게 그 활기가 있는 그 젊은 에너지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커라는 영화도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에서 강릉 쪽으로 갔다가 서울 쪽으로 가는 그런 영화인데 출발점이 부산이라는 거는 뭐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대요. 네, 그 저 감독 말로는 부산에서 어떻게 서울로 갈지는 좀 이야기를 상의하면서 로케이션 보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는 처음부터 정해졌다는 게 아마 부산 영화제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저는 시네카노의 이범 대표 리봉우라고 하는데 이범 대표와의 만남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코레다 감독님은 원래 TV 다큐멘터리 출신이고 첫 영화 환상의 빛 마보로시노 히카리 라는 영화인데 그 95년 영화를 처음 배급사가 시네카논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대표가 제일코리안입니다. 제일 2세인가? 이범우 대표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영화인들이란 제일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리봉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리봉우상을 이렇게 빠른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아마 리봉우상을 통해서 한국 영화인들을 소개받았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어서 부산영화제도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시네카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리봉우 대표가 1989년에 설립한 영화사하고 한국 관련된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면 뭐 전혀 다른 나라 영화도 많이 배급도 하고 제작도 일본 영화 제작도 많이 했습니다. 네, 다른 어디에 또 있는가? 이거는 제일코리안 그린 영화인데 제일코리안 뭐 원작도 양석일, 뭐 갑봉 감독 다 제일코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코리안이 만든 제일코리안을 그린 영화로 되게 그 당시에 성공했고 지금도 90년대 1위 영화라고 뽑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박지기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기라는 제일코리안 영화도 만들었고 훌라거르스라는 영화는 뭐 제일코리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이상일 감독이라는 제일코리안 감독님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코리안들과 같이 작업도 했고 그리고 배급으로 얘기하면 서편제부터 시리, JS의 살인의 추억 같은 한국 뭐 대표적인 영화들을 배급했고 서편제가 사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히트친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당시 서울에서 100만 넘었다라는 게 그 당시에 기록적인 히트였는데 일본에서도 서편제가 처음으로 히트를 했고 이어서 시리, JS에 이렇게 배급하면서
그 후에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을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리본상 그 일본 조선대학교라는 게 저천년계 조선학교의 그 위에 조선대학교인데 조선대학교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하고 프랑스에서 영화 배우고 와서 배급사를 했는데 배급사라기보다 영화사를 만들었는데 사실 서편제 때는 조선적 그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 조선적이라는 국적이라고 갖고 왔는데 뭐 그 다음에 배급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 국적으로 취득하고 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그 아까 양현희 감독님 4.3 사건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그 리본산도 똑같습니다. 리본산 부모님도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도망쳐온 사람이거든요. 제일교포 중에 특히 오사카 사람은 제일교포 중에 4.3 사건 때문에 그 도망온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약간 저천연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제주도 출신이지만 북한을 지지하는 그 이유가 4.3 사건이라는 거는 그 이번에 양현희 감독님 슈퍼 이데올로기를 봐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배경 일본 사람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도 잘 모르고 뭔가 간접 사건들이 좀 옛날에도 있었고 제일교포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배경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유 캐스팅이 이번에 그 브로커라는 영화에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저는 그 야마자키 유타카라는 촬영 감독님이 그 코레다 감독님 영화를 많이 찍은 촬영 감독이거든요. 네, 촬영 감독님은 좀 일본에서 그 추선미 감독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 그 상영 때문에 상영이라기보다 영화제에서 일본에서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그 야마자키 유타카 촬영 감독님 그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어서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브로커의 아이유가 캐스팅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내가 코레다 감독한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야마자키 감독님이 아이유 팬이고 그리고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아무도 모른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아무도 모른다는 코레다 감독님 영화인데 뭐 짧게 그 말로 언급만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아무도 모른다 얘기도 나오니까 봐봐만 했는데 감독님도 아이유가 좋아진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때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아이유 캐스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 일본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났고 거기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으니까 나의 아저씨는 사실 그 전부터 한국에서 반성했던 건데 늦게 그 한국 드라마가 잘 되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의 아저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야마자키 감독님도 보게 되고 코레다 감독님도 보게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후지모토 신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칸 영화제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 브로커 조감독입니다. 네, 저는 박찬욱 감독 아가씨 때 그 일본인 조감독이라고 듣고 그 인터뷰를 했던 게 처음이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 관련된 영화 24편 조감독 또는 뭐 통역했었다고 하는데 네, 한국 거주 21년 거의 뭐 저랑 나이는 비슷하니까 인생의 반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경험이 많으니까 점점 영화 만드는데 그 저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고레다 감독님이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이런 저력자가 있어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5월달에 전주 영화제에서 우연히 또 후지모토 상 만났는데
그때 뭐냐면 이상일 감독이라고 아까 후러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상일 감독 유랑의 달 르로노츠키라는 영화 팀 중에 있었거든요. 후지모토상. 그래서 왜 일본 영화인데 후지모토상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홍견표 촬영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영화지만 촬영 감독은 한국 사람. 근데 이거는 뭐 영화 하는 사람들만 알 수도 있는데 그 번준호 감독님 기생충이라든가 이찬동 감독님 버닝 뭐 그런 영화 촬영한 촬영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막 거의 한국 최고의 촬영 감독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런 홍견표 촬영 감독님이 이상일 감독님 영화는 전혀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그 영화인데 홍견표 감독님 촬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브로커도 홍견표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후지모토상이랑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옛날에는 한일 합작, 특히 2000년대 한류 붐 때부터 한일 합작이 많아졌는데 네, 이제는 그 코레다 감독님이 한국 영화를 연출하고 홍견표 촬영 감독님이 일본 영화 유랑의 달을 찍고 그런 식으로 인재 참여, 그러니까 감독이나 스태프나 배우가 그 일본 영화 또는 한국 영화에 참여하는 그런 한일 합작이 아닌 그런 스타일이 늘어났더라고요, 요새.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옛날에는 합작을 위한 합작 만드는 거에 의미로 느끼고 만들었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후지모토상도 경험이 많아서 얘기하는데 거의 흥행 성공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 재능이 필요해서 그 코레다 감독님의 각본과 연출이 필요해서 아니면 홍견표 촬영 감독님의 촬영 기술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예를 들어서 한일 합작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김수영 감독님 사랑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는 김수영 감독님은 되게 한국에서는 유명한 감독이지만 97년에 한일 합작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초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8년부터 일본 대중문화를 한국에서 개방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한일 합작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개방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해서 한국에서도 개방할 수 있겠지 하고 만들었던 것 같고 사실은 한일 관계가 그때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망언 같은 게 있어서 이때도 일본에서는 개방하고 한국에서는 개방 못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네, 뭐 어떤 얘기냐면 목포 곤센원을 운영하고 뭐 3,000명의 고아들을 키운 일본인 여성 타우치 지즈코라는 실제 인물을 그린 영화였고 당연히 주연 여배우는 일본 사람, 막 감독은 한국 사람인데 뭐 각본은 일본 사람 이런 식으로 한일 합작 그 내용산도 그렇고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되게 한일 우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그 다음에도 한류 붐 때 한참 때 송혜성 감독님 역도산이라는 영화도 2004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조선 출신이면서 일본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역도산 프로레슬링 선수 역도산을 그린 설경구가 연기하고 그런 영화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제작 규모는 엄청 컸지만 흥행은 실패했죠. 이게 그 후지모토상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일본과 한국 마켓 시장을 생각해서 만들면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좋아하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은 좋아하면 어느 쪽은 싫어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후지모토상하고 얘기했을 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 영화 참여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랑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뭐 문제점이라든가 막 서로 이거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일본은 럭키뱅은 그 촬영 현장에서 먹는 벤또
그 도시락인데 촬영하면서 대부분 멘토 그 도시락을 먹습니다. 일본은. 근데 한국에서는 밥자가 와서 밥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일 그 음식 문화 차이지만 일본 사람은 그냥 그 차가운 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밥이 차갑고 막 국물이 없고 막 그러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전재훈 감독님도 고양이를 부탁해 전재훈 감독님도 일본에서 나비잠비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로켓弁맨날 먹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은 카레 만들어 달라고 막 해가지고 현장에서 카레 만들어서 먹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음식 문화 차이인데 근데 일본 배우들이 반대로 한국에서 촬영하면 너무 좋아해요. 밥이 맛있다고 한국에서 촬영하면 너무 밥이 맛있어서 너무 좋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번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하면서 알았던 거는 일본은 개봉할 때마다 작품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극장에서 팜플렛을 팔아요. 네, 팜플렛도 되게 간단한 게 아니라 책자로 뭐 한 20페이지 정도 되나? 그 책으로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극장이 아마 1,900엔, 20,000원 정도 하는데 20,000원에다가 팜플렛 10,000원까지 하면 30,000원인데 그래도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뭐 그때밖에 볼 수 없는 뭐 그 촬영 에피소드도 그렇고 뭐 그 영화 관련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브로커 같으면 아마 아가짱 포스에 가는 얘기나 막 그런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엄청 힘을 쓰고 그래서 일본은 그 개봉할 때 미리미리 개봉 시기를 잡고 그 뭐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홍보 활동을 해요. 뭐 시사회도 미리미리 하고 그래서 합작 영화가 뭐가 어렵냐면 그런 얘기를 흐지부도상 하는데 이번엔 브로커가 엄청 힘들 겁니다 아마. 그 한국에서는 바로 개봉하는데 잡고 개봉하는데 일본에서는 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브로커처럼 이렇게 6월 초에 하고 6월 말에 일본에서 하면. 근데 뭐 한국처럼 점점 좁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이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제작 지원은 많지만 저예산 영화의 극장 개봉이 어려워요. 이게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추사미 감독님이 진짜 일본에서 그렇게 한국 다큐멘터리 13개 극장에서 한다고 막 이렇게 놀랐던 게 뭐 다큐멘터리도 대부분 저예산 영화잖아요. 그러면 저예산 영화가 많긴 많아요. 독립영화 진짜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영화제에서 볼 수 있을까? 그 정도. 그 극장 개봉하는 저예산 영화는 거의 없고 그런 영화들이 너무 아깝죠. 한국에서는 제작 지원을 하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틀 수가 없어요. 일반 관객들이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반대입니다. 일본은 제작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영화들이 뭐 거의 없다기보다 한국에 비하면 너무 작고 그리고 그 반대로 작은 극장들이 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작은 영화도 꽤 많은 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한국 영화가 아까도 좀 보여드렸는데 많이 일본에서 개봉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가 모가디슈 전도가 아닐까요? 나름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많이 알겠지만 그런 큰 영화는 뭐 일본에서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하고 막 그렇지만 한국에서 일본 영화 거의 안 하죠. 한국에서 일본 영화 거의 안 하는 거는 일단 외국 영화는 할리우드 빼고는 그 독립 영화 그 부류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그런 영화를 하는 극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영화는 한국에서 다양하게 볼 수가 없고 일본에서 한국 영화는 되게 이런 것까지 해? 그 정도로 다양하게 하는 거는 작은 극장들이 많이 한다는 그 배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은 사람한테 듣는 게 일본 영화가 왜 재미없어졌어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저도 너무 슬프죠. 그
코레다 감독님도 솔직히 만비기 가족 어느 가족으로 2018년에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영화 찍고, 이번에 한국에서 영화 찍고, 예, 일본에서 영화 안 찍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그 일본은 그 상업 영화 만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이게 그 후지모토산도 솔직히 일본에서도 영화 참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누가 참여하고 그러면 너무 젊은 사람들은 못하겠다. 이게 너무 노동 시간은 길고 돈은 못 받고 거의 자원봉사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너무 열악한데요. 그래서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그 이번에 드라이브 마이 카나 상 받은 감독님도 그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작품은 해피아워라는 작품은 독립 영화였고 두 번째는 한국 제목은 아사코인데 네테모 사메테모라는 그 영화는 상업 영화였어요. 근데 상업 영화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좋은 영화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뭐 덜 유명한 배우 써서 작은 영화, 독립 영화를 만들면서 드라이브 마이카 만들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일본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영화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영화인데 칸 국제영화제에서 갑본상을 수상했고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으로 그 좀 유명한 배우가 아니지만 한국 배우가 적어도 3명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부산에서 찍으려고 생각했었다. 뭐 로케이션도 다 정하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고 히로시마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부산에서 찍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역시나 코레다 감독님이랑 똑같겠죠. 그 부산 영화제 때문에 부산 자주 왔다가 부산에서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부산 영화제가 한일 영화인의 뭐 협업의 계기가 되거나 한국에서 촬영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나 뭐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산 영화제에서 번준호 감독님이랑 하마구치 감독님이랑 그 대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 한국 관객들이 하마구치 감독을 몰라도 번준호 감독님이랑 대담한다고? 누구야? 뭐 그렇게 주목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일 대담이나 막 그런 기회가 많으면 또 서로 주목받고 막 그런 기회도 생깁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저는 조금 재밌다고 생각한 게 연상호 감독님은 그 부산행 다음에 반도라는 영화도 찍었고 작년에는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시리즈도 만들었는데 그 뭐 지금 한국에서 제일 핫한 감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이 전주영화제에서 올해 프로그래머를 했는데 올해 프로그래머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5개 골라서 그 사용할 수 있대요. 하면서 5편 중에 그래도 2편은 자기 영화여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영화 2편 하고 나머지 3편 중에 2편이 일본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 큐어라는 영화랑 카타야마 신소 감독 실종이라는 영화였는데 카타야마 감독은 또 번준호 감독님 조감독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작년에 하마구치 감독님이랑 번준호 감독님이랑 대담을 하면서 번준호 감독님이 살인의 추억을 만들 때 이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 큐어를 보면서 큐어에 나오는 뭐 되게 이상한 범인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주변 사람을 혼란시키는 그런 거를 보면서 왜냐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화성 연속 살인 사건이잖아요, 소재가. 근데 그 당시에 살인의 추억 만들었을 때는 범인이 안 잡혔었고 그래서 범인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 큐어를 보면서 이런 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호 감독님도 큐어는 내가 지금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한국 대표적인 감독들이 같은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실정을 본 연상호 감독님이
그 뭔가 본준호 감독님 영화 같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한일 감독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 게 보여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말 간단하게 일본에서의 한류 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4차 한류 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차는 다 아실 건데 그 2003년에 드라마 겨울연가 후에노 소나타가 일본에서 방송됐고 그 처음 2003년에는 NHK BS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방송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 봤던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 해 2004년부터 지상파에서 하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연사마 붐, 그 배현준 주연했던 배현준 때문에 연사마 붐 시작하고 그때는 드라마 중심 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 붐이 끝났다고 막 볼 수는 없고 계속 보는 사람은 보고 막 그랬는데 2차 붐이라고 불리는 거는 2010년부터 2011년쯤인데 이때는 돈반신기, 카라, 소녀시대 같은 케이팝 중심. 근데 이때 팬층이 많이 달라졌죠. 팬층이 처음 1차 때는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2차 때부터는 거의 남성들도 카라 소녀시대 때문에 남성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됐죠. 악화되면서 붐이 식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한일 관계는 안 좋아졌는데 계속 안 좋았는데 2017년쯤 해서 또 트와이스나 BTS, K-팝 중심 붐이 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좋아하는 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역사나 외교 문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일본은. 그래서 한일 관계 그게 뭐야? 그 정도로 아마도 K-팝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제 4차 한류 붐은 코로나 시국에 넷플릭스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 인기도 있고 그 직전에 기생충 개봉하면서 기생충은 일본에서의 한국 영화 흥행 1위입니다. 역대 1위인데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그 전에 1위 뭐였냐면 내 머릿속의 지우개였어요. 정우성, 손혜진 나오는. 근데 그게 1차 한류 붐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 갱신이 없었다가 한 두 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의 기록보다 한 2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생충이 그만큼 일본에서 히트 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영화를 이렇게 많이 일본에서 개봉하는 이유가 아마 기생충 때부터 다시 그 한국 영화 안 봤던 사람들도 한국 영화 보게 되고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옛날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요즘 연구하는 거라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본에서 언제부터 한국 영화 개봉했냐 찾아봤더니 66년에 2편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65년에 한일 수교 때문에 그 영향이었던 것 같고 그때 2편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없었다가 88년에 개봉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한국 영화를 일본에서 개봉했어요. 88년에 뭐를 개봉했냐면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이장회 외인구단,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런 영화 5편을 88년에 개봉했고 이거는 틀림없이 서울 올림픽 때문이겠죠. 이때쯤 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측면에서 한글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때 고래사냥 이거 한국 민주화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 민주화도 이 시기에 올림픽도 그렇지만 일어나면서 그 여행 자유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도 일본에 쉽게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배우들도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88년에 고래사냥 개봉했을 때도
주영 안성기 배우가 도쿄나 오사카에서 무대 인사 뭐 대담에 참여하면서 뭐 올림픽만이 아닌 또 하나의 한국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많이 지문에 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한국 영화들을 배급했던 중심에 있던 회사가 아시아 영화사라는 영화사예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영화 관계자만 알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르는 사실인데, 박병현 대표라는 사람이 제일교포인데 88년에 아시아 영화사를 만들어서, 저는 이 박병현 대표님은 좀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 직원이었던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서울 올림픽에 맞춰서 회사를 만들어서 배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고래사냥 미미와 철수의 전춘 스케치는 아시아 영화사가 했고, 그 다음에도 8, 90년대 임권택 감독, 뭐 이장호, 이두영, 박정원 감독 작품들은 대부분 아시아 영화사에서 개봉했습니다. 배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에 시네카논,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카논 이범우 대표와 함께 부산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건너상으로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류 붐 전에, 2003년이면 한류 붐 시작하기 직전이잖아요. 이때까지 사실은 한국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들이 있었고, 그게 대부분 제일교포가 하는 회사였어요. 이게 그 리버무상은 좀 잔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처음 그 서편제를 배급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될 것 같은 영화들을 갖고 오는 그런 센스도 있었고, 근데 아시아 영화들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런 영화들을 개봉해서 돈은 적자 아닌가 물어봤더니 당연히 적자래요. 그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데서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고 영화를 배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 해 2-3편씩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리스트 보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한국 영화를, 자기 저국의 영화를 일본에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한류 붐까지 좀 그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영화 얘기만 했지만 조금 다른 문화도 보면 일단 80년에 간주 민주화 5.18이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잡지 세카이라는 일본 잡지에서 73년부터 88년까지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칼럼이 연재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5.18도 당시에는 그 한국에서는 군대에서는 잘 몰랐잖아요. 간주 언론 통제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바로바로 그 보도를 했었고, 그 세카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그 뭐 민주화 운동이나 한국의 뭐 정치에 관한 것들을 그 일본어로 세계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잡지라기보다 그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진명관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TK생이라는 인명으로 계속 쓰셨는데 2003년에 자기가 썼었다라는 걸 밝힙니다. 이게 진명관 선생님이었는데, 김지한 시인도 최근에 돌아가시고 올해 좀 많이 돌아가셨는데 70년대부터 김지아 시인도 일본에서 엄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인기가 많았고, 이게 아마 문학적인 의미보다는 아마도 뭐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시 오적이라던가 뭔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에 공감하는 지식인들, 뭐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한일 문화 교류가 되게 그런 전체적인 그 민주화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분위기가 7, 80년대는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영화는 이거는 뭐 국내 사정이지만 80년대 후반까지는 뭐 시는 쓸 수 있지만 영화는 호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고 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열이 심해서
군사 정권 때는 그 정권 비판적인 영화는 만들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독립 영화나 소재가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보면, 연극은 영화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 다음 날부터, 이건 우연히 이런 날이었다는 건데, 일본의 스바르라는 극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이게 전식적인 교류의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 더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극작가 연출가로 알려진 카라지우로가 서간대에서 게릴라적으로 공연을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아마도 사람이 가서 연극 해버리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극 교류는 훨씬 전부터 했었던 것 같고, 그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거랑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서 80년대부터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82년에 데뷔한 조연필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 돌아와요 부산항 등 히트곡도 있었고, 저는 사실 don반신기 카라 소녀시대가 그 홈백 가합정 그거 구다가센 나오는 거 보고 와 했는데, 그 전부터 나왔었네요. 그 NHK 연말 인기 프로그램 홈백 가합전에 87년부터 3년 연속 조연필이 출연했었고, 그 외에도 김연자, 개은숙, 패티김, 이미자 등 많은 한국 가수들이 8, 90년대 일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최근에 그 8, 90년대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를 관계자들 찾아서 얘기를 듣고 하다가, 아니 홍산스 감독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생각하다가 아사시몬 선배들도 홍산스 감독님 어쩌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생각해서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거의 그분이 소개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억숙이라는 분인데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혼산수 감독님 어머니고, 이게 부고 기사가 아사시문에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작은 기사도 아마 해외 사람은 엄청 유명한 사람만 나오는데, 세키베츠라는 작별인가? 세키베츠라는 따로 며칠 후에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해 쓴 글이 크게 나오는, 그거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거든요, 전옥숙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기사 보면서 뭘 했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뭘 했길래 이렇게 크게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매우 일부인데 어떻게 썼냐면, 한일 관계에 관여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누나, 언니였고 어머니였다. 한국 문학을 일본어로 소개하는 잡지를 발행하거나 교류의 장이 되는 회식 자리를 마련하거나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한일의 접점을 계속 만들어줬다. 근데 이게 되게 부고 기사의 이런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추상적인 얘기? 이 사람이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수차리를 만들었다고? 그런 사람이 부고 기사에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화 반성일은 되게 그 사람의 겉들어 보기에는 대표적인 일이. 근데 60년에 영화 평론지 주간 영화를 발행하고 국내 첫 반성 외주 제작사 시네텔 서울 회장이라는 게 일단 돌아가셨을 때 직함이었어요. 근데 후지TV 한국 지사장도 하고, 영화 제작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희 감독님은 휴일이라는 영화 제작했는데, 주연 배우가 신성일이었어요. 근데 신성일 배우님이, 내가 혼산수의 엄마를 임보했다라는 얘기가 또 중앙일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전옥숙 기사를 찾으면 본인이 뭔가 얘기하는 인터뷰 기사라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주변에서 누가 이모라고 했다, 엄마라고 했다, 누가 누구를 소개해줬다, 그런 기사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아까 아사히신문에 약간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 문예, 한국분계라는 잡지의 편집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문학을 일본어로 소개하는 잡지인데 1975년에 창간하고 이게 왜 이렇게 그 자료가 없는지 궁금하고 제가 자료 찾는 게 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데 니혼노 후르혼야라는 그 혼재방에서 뭐 6호까지 1호부터 6호까지 파는 걸 찾아가지고 이번에 가면 구매하고 보려고 하는데 이런 70년대에 지금 일본에서 한국 문학 되게 붐이라고 할 수 있는데 70년대에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거를 전옥숙 선생님이 편집장으로 했었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의 이것도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던데 나카가미 켄지라는芥川작가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나카가미 켄지도 그냥 작가로 유명하지만 85년에 한국 현대 단편 소설 한국現代短編小説라는 책을 내요. 이게 뭐 일본에서 한국 소설을 소개하는 뭐 85년이니까 거의 초기인데 근데 어떻게 이걸 출판할 수 있었냐면 나카가미 켄지의 삼 엘렉트라라는 책에도 나왔는데 여기 전옥숙 선생님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뭐 누구를 전옥숙 여사가 나카가미 켄지에게 소개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민속학자 임동권, 작가 최순범, 윤흥길, 한승원, 손누희, 시인 김지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지하 시인하고는 엄청 친한 사이였나 봐요. 전옥숙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김지하 시인과 일본과의 관계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이분이 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계속 나옵니다. 조연필도 전옥숙 여사님이랑 되게 친했나 봐요. 중앙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80년 무렵 그냥 여러 사람 모이는 가운데서 만났는데 나를 아들처럼 생각했는지 엄마라고 불러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생각이 깊은 분이었죠. 라고 하는데 그 조연필 노래 가사도 만들었습니다. 작사도 했어요. 전옥숙 선생님이. 그리고 아사히신문 선배한테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전옥숙 선생님이라고 아냐고 막 물어봤을 때 첫 마디가 조연필한테 취재하려면 전옥숙 선생님한테 연락해야 된다고 들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의 활동의 매니저 같은 역할이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은 제일 많이 연결을 시켜준 것 같던데 선배들한테 들으니까 투표원으로 새로 발령받고 서울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전옥숙 여사한테 인사를 해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되게 주요 인물이었나 봐요. 이거 뭐 제가 찾은 기사로는 조선일보의 손우정 연설위원이 아사히신문에 되게 유명한 와카야마 요시부미라는 선배님 계셨는데 돌아가셨지만 와카야마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전 주필을 6년 전 서울에서 처음 만났다. 한국 문학의 데모로 이름났던 고 전옥숙 여사가 소개했다. 일본의 와카미야만한 사람이 없다는 전 여사의 갈갈한 목소리가 생생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문화인을 연결시켜주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다가 이것도 나왔는데 그 현해탄의 마카야로 사건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84년 사건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영화 전공이니까 오시마 나기사라는 감독이 한국 관련된 영화나 제일 코리안 관련된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한국이랑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84년에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완례하는 부강회리 선상에서 배 위에서 열린 한일 지식인 토론회에서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술 취해서 좀 그런 맥락이 조금 있었는데 마카야로라고 욕설을 퍼부은 사건인데 이게 또 반성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성에 나와서 그게 좀 화제가 됐는데 토론회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또 전옥수 여사였어요. 이게 일본 측이 진짜 놀라운데 오시마 나기사 외에도 작가 나카가미 켄 작가 얘기한 예술가 오카모토 사로, 저널리스트 치쿠시 테스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술가 중에서는 최고, 저널리스트 중에서는 최고로 이렇게 뽑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쪽은 작가 최인호, 조각가 이우환, 가수 조연필, 여기서도 조연필. 이런 식으로, 한일 문화인을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들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획자가 전옥숙 여사였어요. 이게 토론 주제는 현해탄의 새 길이 열린다라는 아마 한일 우호를 위한 토론회였는데 오시마 나기사가 좀 만졌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88년부터 한국 영화를 개봉하지만 한국에서는 10년 있다가 98년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하면서 일본 영화를 극장 개봉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근데 그런 우려와 달리 반대로 한류 붐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일본 대전 문화 개방인데 제가 보니까 97년에 해외 영화제에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 은하기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정려상을 받고 키타노 타케시 감독 하나비가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일본 영화 들어올 수 있게 한 그런 계기가 됐던 하나인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비는 한국에서 일본 영화 개봉 1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은하기도 99년에 개봉했고 그래서 사실 개방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재창조함으로써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이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 문화 유입을 막아 좋은 문화는 안 들어오고 오히려 폭력과 섹스를 위주로 한 나쁜 문화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거죠. 개관 전부터 들어왔었던 거죠.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8, 90년대도 일본 영화 많이 봤고 특히 애니메이션은 방송에서 많이 틀었고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들어왔었던 것들이 이제 와서 개방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라는 책을 한국에서 출판하고 일본에서도 출판하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연재하면서 그거를 묶어서 또 출판하는 거는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번역한 게 타이틀이 기론용과 도쿄재판 그리고 일본의 전쟁 책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편집자가 저한테 이런 도발적인 제목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제목 그대로 직역한 거였거든요. 이대로 일본어로 했는데 저는 어디가 도발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쿄 재판이 그러니까 대표한 전쟁 끝나면서 전범을 전쟁 책임을 묻는 그런 재판이잖아요. 근데 그 기록 영화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록 영화를 가지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생각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를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글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전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터봇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쟁책이 막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처음 중앙일보에 썼잖아요. 근데 중앙일보에 썼을 때 2019년 8월에 쓰는 기사예요. 그러면 저로서는 정말 2018년 간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수출 규제가 7월에 있었다가 그 다음부터 확 일본 제품 불매운동 퍼지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한국신문에 일본 그것도 제 칼럼 이름이 저는 아사히신문 기자의 일본 뚫어보기예요. 그래서 일본에 관한 얘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신문에 무슨 일본 얘기를 써. 저번 얘기는 못 쓰겠고 그것도 8월이니까 전쟁 책임에 관련된 얘기를 써야 하지 하고 도쿄 재판이라는 영화가 한 4시간 37분인가 되게 긴 영화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전쟁 책임을 생각했다라는 기사였는데 이게 한국에서 나왔을 때는 다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맞게 썼는데 지금 일본에서 번역해서 읽으면 되게 읽기 싫은 거죠. 아마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읽기 싫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가 갈등해서 실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내가 이걸 번역한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되게 정말 고민됐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편집자가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도쿄 재판 영화를 봐야 된다. 이게 왜냐면 83년 영화인가 그래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2019년에 디지털 리머스터링 해서 재개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어요, 저는. 근데 도쿄 재판을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선생님이었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한국에 유학 와서 지내다 보니까 뭐 일본 전쟁 책임이라던가 시민 지배라던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솔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저는 이런 거 터부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뭐 일본 사람 마음을 불편하는 거구나 라는 고민거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뭐 활동하면서 부딪히면서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최근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